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의식주 윤리, 그 중에서도 이제 의복, 옷과 관련된 윤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깐 복습을 할게요. 인간에게 옷은 어떤 의미인가? 개인적 차원의 의미와 사회적 차원의 의미 두 가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개성과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고 분명히 판단 내리는 게 있습니다. 또한 의복은 그 사회 공동체의 어떤 또 특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일체감이나 소속감 같은 것들을 나타낼 수도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제복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교복을 입는 것도 그렇죠. 삼계고등학교 우리도 이제 교복을 입고 있는데, 교복을 입는 이유가 삼계고등학교만의 어떤 이제 특성, 그리고 어떤 우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나타내게 하는, 그래서 크게 인간에게 옷은 개인적 차원에서 그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의복은 특히 인간들에게 이제 유행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을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가고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좌지우지되는데, 이 유행을 추구하는 현상은 긍정적인 어떤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입장,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날 의복의 어떤 환경 문제, 오늘날 우리가 이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자원 낭비 등과 같은 이런 것들과 함께 연결지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의식주 중에 음식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음식 인간에게 꼭 필요하고 그렇죠. 맛있는 음식 모두가 다 좋아하잖아요. 이 음식과 관련된 이제 윤리적 문제, 지금 굉장히 무더위, 특히 높은 습도 때문에 얼마 전에 경기도 모처에서 김밥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식중독을 일으킨 사례도 있습니다. 올 여름에 부산에서 부산에 이제 밀면이 유명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식중독이 일어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음식하면 다양하게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여러분 교과서에 이제 음식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 해서 실제 꽤 오래되긴 했지만 2016년에 이제 한 기사를 소개하면서 인간에게 음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제 기사를 써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2016년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도 관련된 이와 같은 사례가 여러분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살충제 계란. 계란 제가 모 TV 프로그램에 이제 인간이 화성 우주 탐사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주 탐사를 끊임없이 시행하고 있죠. 특히 이제 미국의 나사라는 곳에서 가장 앞서는 기술과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제가 들었습니다. 204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후겠죠. 2040년까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유인 우주선, 지금도 유인 우주선은 당연히 발사하고 지금도 우주에 이제 우주 정거장에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2040년에 미국 나사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냐면 6명의 사람을 우주선에 실어서 화성
화성까지 보내서 약 2달, 50일에서 60일 정도 그 화성에 머물면서 이제 화성에 대한 어떤 탐사를 하고 다시 이제 지구로 복귀하는 계획을 2040년에 실행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6명이라고 한 인원은 물론 당연히 이제 많은 인원이 가면 좋겠지만 그만큼 그럼 우주선도 커야 하고 발사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화성 탐사 계획 한 2달 정도 화성을 탐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주는 크다라고 하는 게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200일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서 우주선이 발사돼서 화성에 도착하는 데까지 200일이 넘게 걸린대. 한 200일, 뭐 그건 기상이나 여러 가지에 따른 데 달라. 그러니까 오고 가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 오고 가는 시간과 거기서 한 2달 정도 실험하고 돌아오는 이걸 한 500일 정도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6명의 지구인들이 우주선에 타서 발사되면 500일 후에나 지구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럼 여러분 1년이 넘는 근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쵸? 그 우주선 안에서 뭐 화성에 도착해서도 그쵸? 먹고 입고 또 자야 되고 이런 것들 그쵸?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식량을 그쵸? 6명이 근 500일 동안 먹은 식량을 다 실키는 무리일 거예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우주선 안에서 식물들을 재배하고 실제 현재까지 우주선 안에서 재배 성공한 게 상추나 무, 적상추 이런 것들은 실제 재배가 성공해서 실제 우주선 안에서 재배해서 먹는데요. 지금 음식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당연히 인간에겐 단백질이 필요해서 뭐 고기, 근데 고기는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통조림 형식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상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뭐 지금도 고민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만약에 동물을 한 마리 그 우주선에 태워서 인간 6명과 화성 탐사에 함께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딱 한 종류의 동물을 데려갈 수 있겠다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대요. 그 한 가지의 동물이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어떤 동물을 데리고 갔을 때 500일 동안 인간에게 가장 음식과 관련돼서 유익함을 줄 수 있을까? 그쵸. 닭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닭. 왜 그런지 이제 여러분 이유는 알죠? 그쵸. 닭은 계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뭐 하루에 계란 한 개 이상씩 낳는 닭들 많죠. 그러면 이건 끊임없이 이제 인간에게 단백질 공급원인 이 계란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사와 살충제 계란, 우리나라도 이 살충제 계란, 여러분 살충제 계란, 왜 계란에 살충제가 성분이 묻어 있었을까요? 맞아요. 닭이 이 살충제 성분을 몸으로 흡수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 닭의 몸속에 축적되어 있어서 이제 계란까지 살충제 성분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걸 먹으면 사람도 영향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더 이제 놀라운 건 뭐냐? 실제 이 살충제 그러니까 계란 그때 당시 몇 년 전에 이런 계란이 발견되고 나서 시중에 파는 모든 계란을 성분 검사를 했는데 의외로 공장식 사육이라고 하죠. 그런 창고 같은 대형 거기에 막 수만 마리의 닭을 가둬놓고 거기서 계란을 생산하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겠죠. 그런데 계란은 살충제 성분이 많을 확률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열악한데.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장 놀란 건 그냥 시골 마당에 풀어놓고 정말 자연 상태에서 풀어놓고 알 난 것들을 자연난이라고 하죠. 위생난 그런 것들을 시중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장식 사육에서 생산한 계란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만큼 동물 복지를 생각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도 사람은 그걸 사 먹는 거예요. 왜? 건강이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문제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 났을 때 그렇게 자연에서 풀어놓고 정말 동물 복지를 최대하면서
했던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는 거야.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왜 그럼 나오게 됐는가 알아봤죠. 이 농장주는 자신은 정말 최고의 사료, 그 다음에 닭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도 놀랐다는 거야. 왜 그런 살충제 성분이 사료도 좋은 사료를 쓰고 들어갈 일이 없는데.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 그 역추적을 해보니까 닭들을 풀어놓고 키웠다라고 했잖아요. 비밀은 거기에 있었던 거야. 어디? 땅. 그러면 이 주인이, 그쵸, 이 닭을 기르는 주인이 그러면 이제 풀을 죽이기 위해서 농약이나 살충제를 썼나?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 땅에 측정해 보니까 살충제 성분이 땅에서 검출된 거예요. 근데 가장 놀라웠던 건 그 살충제가 언제 뿌려졌던 거냐? 1950년대. 그쵸, 우리나라는 이제 6.25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DDT라는 뭐 자료화면 같은 흑백 화면 보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쵸,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당연히 위생이나 환경도 안 좋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사람들 뭐 먹고 사는 문제도 시급했지만 몸에 막 이 같은 이런 이제 세균들이 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세균을 못 자라게 하려고 그때 이제 DDT라고 하는 살충제를 막 몸에 뿌리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DDT 이런 살충제는 지금은 절대 쓸 수 없는 물질이에요. 근데 1950년 6.25 때 그때 살포했던 DDT 성분이 여전히 땅에 남아 있어서 그 땅에서 먹이를 먹었던 닭의 몸속에 축적돼서 계란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이 먹는 음식은 우리가 정말 미처 모르고 또 아니면 의도적으로라도 굉장히 인간의 삶과 직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제 기사, 그래서 결국 음식 관련된 윤리적 문제 당연히 있겠죠. 자, EBS 교재를 통해서 또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자, 음식을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그쵸,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수입니다. 음식 섭취를 안 하면, 그쵸, 인간은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기본이면서도 굉장히 소중한 거야. 의복을 할 때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복이 어떤 의미냐를 따져봤고, 사회적 차원에서 따져봤듯이 음식도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솥밥은 가족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연대, 친교,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밥을 먹는, 그게 이제 뭐 가족의 의미에 담겨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솥밥, 어떤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그쵸, 거기서 유대감과 공동체, 정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라 사회적 동물. 그래서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음식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음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안전성과 생태계의 질서, 이런 것들은, 그쵸, 우리가 이제 그 사회,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다, 어떤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여러 가지 지표를 평가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뭐 국민 총생산이 얼마냐, 이런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나라의 일반인들이 먹는 음식이 어떻느냐에 따라 이제 그 나라 수준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히 해외여행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2년 넘게 지금 어렵게 됐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이제 여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쵸,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또 특히, 그쵸, 우리나라와 다른 음식을 먹는. 근데 여러분, 당연히 그 나라를 갔는데 길거리 음식이 정말 비위생적이고 먹었더니 아프기만 하다, 그런 나라 가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 나라에서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되느냐, 이것도 이제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 도덕적으로 음식이 갖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 번쯤은 가봤을 텐데,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그런 가장 많이 모이는 데가 이제 명동 같은 데잖아요. 그래서 명동의 길거리에 다양한 음식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부터 퓨전, 이런 것들이 외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나라의 특색을 보여줬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게 윤리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첫 번째, 유전자 변형 및 농약, 화학물질의 과다한 첨가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인권으로서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음식을 먹느냐. 여러분들 물론 그 식량 문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직도 그렇죠. 하루 3끼를 못 먹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이 아직도 있죠. 저 지구 반대편에. 아니, 한국에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홀로 살다가 뭐 부모의 보살핌도 못 받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려 죽는 사람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은 인간의 어떤 존엄성, 인권과도 연결되지만, 특히 우리 일반인들에게 더 된 건 이 유전자 변형, 농약,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과연 음식에 남아있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윤리적 소비와도 연결이 될 텐데, 무조건 싸다고, 무조건 그쵸, 막 빛깔이 좋고 썩지 않는 그런 게 되려 이렇게 농약이나 이런 거에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분별한 식량 생산, 음식 소비에 따른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음식과 관련된 이제 유튜브나 이런데 다양한 다큐나 이런 거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그 과거에 이제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몇몇 요리사들이 밤이 되면 그 뉴욕에 있는 레스토랑들이 그 밀집해 있는 곳을 밤에 이제 돌아다닙니다. 큰 뭐 이렇게 가방 같은 걸 들고, 그러면서 쓰레기통을 뒤져요. 어떤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 왜냐면 미국의 유명한 레스토랑들은 이제 식자재가 최고급 식자재를 쓰고 그런 걸로 요리해서 굉장히 이제 비싸게 단골들한테 이렇게 대접할 텐데, 그런 식재료들이 조금만 그 신선도가 떨어져도 이제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뭐 빵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유통 뭐 기간이 오늘 딱 지났는데 지금 상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폐기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요리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그 중에서 정말 쓸만한 거를 갖고 와서 요리를 해서 이제 빈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그거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지구촌 어느 구석에서는 음식의 과잉 생산, 그것으로 인해 그쵸,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토양이 오염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 뭐 저기 지구 반대편 먼 거 미국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가까운 우리 뭐 여러분들 이제 계약해서 점심 먹으면 그쵸, 급식 우리 학교도 매번 남잖아요. 그게 뭐 진짜 먹지 못할 정도로 맛이 없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평소에 싫어하던 거야, 내가 안 좋아하던 거야. 그래서 그런 음식물 쓰레기 그냥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 패스트푸드와 같은 정크푸드에 의한 비만, 절제하지 못하는 폭식, 탐식의 문제. 여러분 특히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뭐 새로운 문화이면서도 저는 뭐 그쪽에 큰 관심이 없지만 유튜브 영상 중에서 먹방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또 그걸 통해서 뭐 다양함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려 어떤 사람에게는 절제하지 못하는 폭식과 탐식 문화, 비만 뭐 이런 걸 또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식의 보편화에 따른 동물에 대한 비윤리적인 문제, 공장식 축산과 동물학대. 여러분들 봉준호 감독이 만든 지금 이제 세계적인 감독이 됐죠. 기생충 만들기 전에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옥자라는 영화가 이런 육식에 대한 인간의 탐욕을 봉준호 감독이 이제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만들었다라고 하죠. 옥자. 봉준호 감독이 이 옥자라는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이제 미국을 여행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미국 주식이 고기잖아요. 소고기, 스테이크. 그런데 미국의 이 소를 도축하는 도축장을 우연히 이제 봉준호 감독이 방문을 하게 됐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저도 어느 인터뷰에서 봉준호 감독이 하는 걸 그냥 얘기를 듣고 상상만 했는데, 여러분들 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많죠. 우리나라 축구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 굉장히 크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만한 공장이 있대요. 무슨 공장? 소를 도축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봐. 그렇게 큰 공장에 뭐 하루에 소를 한두 마리 도축하겠어요? 그쵸.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그냥 도축한다니까. 살아있는 소가 저기 시작점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저 마지막 단계에선 그냥 손바닥만한, 그쵸, 스테이크로 이렇게 나오는 자동화 시스템. 봉준호 감독이 그걸 보고 너무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거길 보고 와서 한동안은 고기를 냄새도 못 맡았대요. 오바이트가 쏠려서. 그러니까 그만큼 큰 충격이었겠죠. 근데 그러면 미국은 정말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렇게 큰 공장을 지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문제는 뭐다?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하지 않으면 인간들의 어떤 소비를 만족을 못 시킨다는 거야. 그만큼 육식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제공하려면 그렇게 대량으로 도축을 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으로써 이런 공장식 축산과 뭐 동물학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음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윤리와 연결지어서 고민해 볼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 문화의 윤리적 문제를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음식을 통해 타인은 물론 자연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 중심주의부터 생태 중심주의까지 배웠죠. 생태 중심주의자들이 특히 대지윤리를 주장했던 누구? 대지윤리 같은 게 이런 자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와 생태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한 끼를 먹더라도, 음식을 먹더라도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음식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 건강한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생산자는 그렇죠, 중요하죠. 그걸 어떻게 유통업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소비하는 최종 우리들도 책임의식을 지녀야 된다. 그냥 내 돈 주고 내가 산 건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지구의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세 번째, 소비자의 음식에 대한 알 권리. 그쵸? 어떤 성분이 그 음식에 됐고, 내가 먹은 닭고기가 어떤 사료를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그리고 윤리적 식품 구매를 실천해야 된다. 슬로우 푸드 운동, 로컬 푸드 운동. 그쵸? 슬로우 푸드, 그러니까 정크 음식의 반대겠죠? 여러분 지금 오렌지 같은 거 우리나라에 생산 안 되고 뭐 미국 캘리포니아에 생산된 오렌지를 우리나라까지 그쵸 오게 하려면 중간에 썩으면 안 되잖아요. 품질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약 같은 걸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 가까운 데서 재배한 그런 것들을 먹어라. 로컬 푸드 운동. 그래서 음식 소비에서 바람직한 윤리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음식 문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안전한 먹거리 인증제, 식품 첨가물 성분 표시, 의무화, 동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말.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죠. 심지어 이제
동물복지까지도 신경을 쓰는. 그래서 비록 조금 똑같은 제품일지라 하더라도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나는 안전한 식품을 먹겠다. 그게 우리 소비자가 갖춰야 될 굉장히 또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 자, 불교 음식 여러분, 갑자기 이제 불교가 나오네요. 예, 불교는 그쵸, 다시 한번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개미 한 마리도 안 죽였던 이제 그러한 전통들. 여러분, 불교에 이제 여러 가지 예화가 있는데, 제가 불교 예화, 이 음식과 관련된 한 가지 소개하면, 이제 어떤 유명한 스님이 굉장히 불교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 어느 날 시골의 어떤 절에 훌륭한 스님들이 모여서 굉장히 이제 좋은 절이 돼가고 있다라는 소문이 나서 이제 그 절을 방문하려고 몰래, 정말 그런지 한번 자기가 직접 보고 싶어서 몰래 이제 길을 나서서 그 절을 방문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이 절들은 거의 산 속에 있잖아. 그 절도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산길을 따라 그 절을 향해서 쭉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더워서 옆에 이제 거의 절이 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도 더워서 옆에 그 절 옆에 흐르는 그 개울가 냇물, 시냇물, 거기서 잠깐 세수를 하려고 딱 물을 그 시냇물 옆에 갔는데, 이제 물을 떠서 세수를 딱 하는데 밥풀, 그쵸, 밥 짓는 밥 쌀알, 밥풀 하나가 이렇게 떠내려 오더래요. 그래서 이 큰 스님, 이 훌륭한 스님이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냥 하던 세수도 멈추고 바로 하산했다라고 합니다. 그 절을 아예 방문할 생각도 안 하고. 여기 이 예화에 담겨 있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불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생명의 소중함, 자연의 소중함, 그러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종교에서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불교에서도 식사할 때 그 감사 표시를, 뭐 기독교도 기도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당연히 불교에서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뭐 쌀이든 뭐 반찬이든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고, 또 이것을 길러내기 위해서 자연은 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정말 밥풀 하나도 여기 오기까지 우주의 삼라만상의 노력이 없이는 못 오는데 왔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다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밥풀 하나도 소중히 생각하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그렇게 밥풀 하나가 떠내려 왔다라고 하는 건 그건 절의 기본을 못 지키고 있다라고 이 큰 스님은 판단한 거야. 여러분 실제 선생님도 예전에 이제 절에서 이렇게 1박 2일 자면서 절에 스님들이 생활하는 걸 체험하는 간 적이 있거든요. 꽤 오래전에. 근데 거기서 이제 밥 먹는 것도 하나의 예절이라고 해서 바루공양. 바루가 그 불교의 그 절에서 먹는 그 밥을 놓는 큰 뭐라고 할까요? 양푼이라고 할까요? 그 이제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근데 이제 그 바루공양 할 때 거기에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이 바루공양 안 하셔도 된다. 바루공양 안 하면 그냥 일반 식당 가서 먹을 테니까 안 하셔도 된다. 실제 이거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도 꽤 있다 해서 왜 그럴까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쉽게 얘기해서 큰 양푼에 밥하고 국하고 반찬 같은 거 그냥 한 번에 넣고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먹다 보면 잔반이 남을 수 있잖아. 근데 잔반이 남아서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다 먹고 이제 마지막에 단무지를 줘요. 단무지 하나. 그걸 왜 주나 했더니 그 내가 먹었던 양푼에 묻어있는 그런 뭐 고춧가루부터 모든 것들을 그 물을 조금 부어서 단무지로 깨끗이 설거지해서 씻어서 그 물까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그쵸. 쌀한톨이나 뭐 고춧가루 하나가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못하는, 비위가 약한 사람은 또 못할 수 있겠죠. 어쨌든 불교에서는 그만큼 음식을 소중히 하는 마음도 담겨 있다. 이제 그런 일화가 있을 겁니다. 이걸 진울, 우리나라에서 스님인데 볼게요. 이 예화 자체보다 불교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을 단순히 건강이나 보신, 그러니까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쵸, 수행의 연장이라고 본다. 음식을 먹을 때 자기절제, 그쵸, 남기면 안 되는 자기절제. 왜냐하면 맛있는 걸 더 먹고 싶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욕심이 한도 끝도 없고 음식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기절제를 배우고 강조한다. 또한 불교의 기본적인 식사법인 바로공양을 법공양,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예법이다, 그런 뜻이야. 하는데 이는 불교의 식사법이 계율을 지키는, 계율을 지키는 실천적 의미를 중시한다. 그래서 실제 스님들 이 바로공양 하는 거 보면 죽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 수업 시작종을 치듯이 죽비를 딱 치면 그때 이제 밥을 먹고, 또 죽비를 딱 치면 다 이제 식사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왜냐면 사람의 밥 먹는 속도가 다 다를 텐데 그만큼 한 끼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자신을 수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음식 먹는 걸 바루공양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바루란 스님들이 쓰는 그릇. 바루공양은 사찰에서 승려가 공동생활할 때 지켜야 할 규범과 법식에 따라 식사하는 것으로, 식사에 대한 고마움과 공덕을 의뢰하여 식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여러분들, 제가 불교 얘기할 때 석가모니,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를 만든 석가모니가 수행을 할 때 원칙을 세웠던 게 그거래요. 자기가 하루에 뭐 2집 내지 3집을 방문해서 그 집에서 밥을 안 주면,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은, 그쵸, 자기가 뭐 일을 하거나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도 얻어 먹었대요. 실제 석가모니도 그렇게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2-3집 들렸는데 밥을 안 준다 그러면 그날은 굶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나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석가모니를 형상화한 모양 중에 굉장히 말라서 갈비뼈가 정말 아주 드러나 있는, 진짜 등가죽이 붙었다라고 하죠. 배와 등이 붙은 그런 형상을 한 부처님의 모습도 많아요. 왜? 실제 석가모니가 수행할 때 그런 먹는 거를 그렇게 이제 제대로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했다라고 이제 실제 해서 그러한 석가모니상을 그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서 생명을 달리 하면서 이제 성불을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그걸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니까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더운 날씨에 그렇게 이제 남의 집에서 주는 음식을 그냥 먹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뭐 우리 생각에는 뭐 좋고 맛있고 새로운 음식들을 주는 집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 이 음식 상했네, 에이, 버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누가 왔어, 그러면 에이, 스님한테 이거나 줘야겠다, 그런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석가모니가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집에서 얻어먹은 돼지고기인가, 그 음식이 여름이었나 봐요. 상했던 음식이었고, 그래서 식중독이 일어나서 그 식중독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음식 문화 관련된 인간에게 불교에서는 인간에게 기본적인 음식마저도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 해서 법공양, 밥 먹는 걸 법공양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음식은 또 인간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들은 다 이렇게 식사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음식이 우리에게까지 그러니까 내가 내 입속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그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음식과 관련된 윤리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거, 집에 대한 얘기를